최근 북한의 젊은이들, 특히 엘리트 계층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다는 내부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죠. 아무래도 북한의 변화는 젊은이들로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요. 오늘 사연을 보내온 분도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외무성 고위급 간부의 아들로 북한 내에서 상위 1%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모든 걸 버리고 탈북을 했다고 하는데요. 북한 내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 수 있던 특권층이 대체 무슨 이유로 탈북을 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젊은이들의 의식이 이렇게 깨어있구나 싶어 깜짝 놀랐던 사연인데요. 최근 북한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동요하고 있는지 실상을 알고 싶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앞에서 소개해주신 것처럼 평양에서 태어나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소위 말하는 엘리트입니다. 아버지가 외무성 고위급 간부셨기에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이 부러워하는 특별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집은 평양 중심가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에는 매일 아침 수령님 초상화에 인사를 드리고 등교를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생각했어요. 일단 평양에 산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기도 하고 저희는 거기서 열 손가락에 꼽히는 권력자의 집이었으니까요. 당연히 공부도 잘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버지 머리를 닮아 그런지 학교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는 늘 모범생이었어요. 수령님과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해 배우고 주체사상을 공부했죠.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세뇌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했을 때 정말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북한에서 최고의 대학이니까요. 거기서 저는 외국어를 전공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바깥 세상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막연하게 알고 있던 걸 이제 실체를 확인했다고 보면 돼요. 대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남조선 드라마가 엄청나게 퍼졌거든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우리 집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남조선이 내 상상보다 훨씬 잘 사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걸리면 총살이라고도 하고 보이부에서는 남조선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을 눈에 불을 켜고 잡으러 다녔지만 막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친구들끼리 몰래 USB를 돌려가며 드라마를 보았는데 솔직히 안 본 사람을 찾기는 힘들었죠. 남조선 물건들을 구해서 쓰는 것이 학교 친구들 사이에 아주 유행을 했고 드라마 대사를 친구들끼리 농담처럼 해가며 노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께 걸렸습니다. 아, 나 죽었구나 했죠.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라도 보이부에 신고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성호야, 조심해야 한다. 너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니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적당히 눈치껏 하란 말이야. 너무 나서서 찾아다니지 말고. 생각해보니 아버지도 남조선 담배를 즐겨 피우셨어요. 웃돈을 주고 사오신 거죠. 아버지는 제가 남조선 물건을 쓰는 걸 어느 정도 아셨지만 괜찮다고 하셨어요. 다만 드라마 보는 것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요. 그리고 저는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집에 돈도 있어야 하고 출신 성분도 좋아야 하고 머리도 좋아야 하고 이 세 가지 다 갖춘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으로 떠나기 일주일 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 동무들이 보이부로 끌려간 거였어요. 이유는 남조선 드라마를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자기들도 공공연히 다 돌려보는 거 우리가 뻔히 아는데 남조선 물건이라면 눈이 뒤집히는 거 뻔히 아는데 제 동무들을 어떻게 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보란듯이 사형 선고를 하더군요. 그 일가족 역시 간방행이었습니다. 저랑 친하게 지내던 무리는 아니라 제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후로 감시가 더 심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저는 사실 보이부가 그렇게 무섭지 않았어요. 아버지 권력이 더 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게 더 충격인 건 제 친구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였습니다. 고작 드라마 하나 봤다고 사형이라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렇게 억누른다고 뭐가 달라지나 라며 대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중앙당에서 강화된 사상교육으로 답을 했어요. 저 역시도 중국으로 나가기 전 괴뢰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말 것? 어버이 수령님의 은혜로 나가 공부하는 것이니 오로지 공부에만 매진할 것, 금서를 읽지 말 것 등등 귀에서 피가 나게 사상교육을 받았습니다. 중국으로 나가기 전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평양을 둘러봤어요. 주체사상탑, 김일성 광장, 만수대 모두 우리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죠. 한때는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친구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를 보면 저 역시도 언제든 끌려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나 싶어 불만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중국으로 향했죠.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가는 동안 저는 설레임과 동시에 약간의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뭔가 북한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솔직히 나만 말로 쪽팔렸습니다. 북한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할 때만 해도 봐라. 내가 이렇게 특권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중국 공항에 내려서 보니 북한 비행기는 누가 치면 부서져 버릴 것 같은 낡은 비행기였습니다. 그리고 시내는 또 어땠게요?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고층 빌딩들, 넘쳐나는 상품들, 그리고 활력 있는 시민들의 모습. 다들 아무렇지 않게 다니는데 혼자 쫄아서 멀뚱멀뚱한 제 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요. 태어나 처음으로 외국에 나간 거라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제일 큰 충격은 바로 제게 다가온 남조선의 유학생이었어요. 처음에는 경계했죠. 교육을 받은 게 있어 남조선 간첩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정말 친절했어요. 아버지의 권력 덕에 저에 대한 감시는 상대적으로 좀 느슨해서 저는 민수 덕분에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대로 된 인터넷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영화 보는 법, 심지어 은행 이용하는 법까지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죠. 그리고 저는 인터넷을 통해 김정은이 어떤 사람인지, 북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웃기죠? 북한 사람이 북한의 실상을 해외에 나와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 고위급 간부들이 몰려서 사는 곳에만 살아서 사실 일반 인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하나도 몰랐거든요. 인터넷에서 마주한 북한의 실상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리고 남조선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어요. 제 생활이 남조선으로 그대로 간다면 남조선의 80년대 수준 정도나 될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 헛웃음이 나왔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인권과 민주주의였어요. 민수가 어느 날 물어봤거든요. 성호야, 너는 북한 인민들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인권이라니? 북한에선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민수가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들을 뒤지며 인권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그때부터였습니다. 북한 체제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정확히 파고든 게요. 그냥 막연하게 가졌던 불만, 왜 못 사는 나라가 되었는가 같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체제 자체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제 친구가 고작 드라마 한 편 본 것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온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것에 왜 아무도 입을 뻥긋 한번 못 해보는 나라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정보를 통제하고 해외는커녕 북한 내에서의 이동도 감시를 하는지 하나씩 알게 되었죠. 그리고 민수와 더 가까워지면서 나만의 민주주의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자유로운 선거, 언론의 자유, 집회 자유, 이런 게 정말 가능한 걸까? 혁명에 대해 공부를 하며 북한에서 이렇게 다 같이 뛰쳐나와 김정은 정권을 엎어버리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짜릿했어요. 성호야, 이게 올바른 정치야. 국민을 위한 정치. 정치를 잘못하면 내려와야 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야. 민수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 수령님을 위한 건가? 아니면 인민을 위한 건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김정은을 위한 것이잖아요. 북한 체제에 대한 환멸과 함께 한편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배운 걸 가지고 돌아가서 조금씩 바꿔나가면 어떨까 싶었죠. 하지만 그건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던 어느 날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남한 학생과 친하게 지내는 걸 보위부에 신고한 거예요. 갑자기 보위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잠깐 들어와 보라며 요새 제 사상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고 했죠.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 내 인생 절단 났구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옷가지 몇 개와 달러를 한껏 챙기고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쓸어 담았어요. 그리고 민수의 도움을 받아 한국 대사관으로 직행했습니다. 북한에 제 가족들이 걱정되었지만 북한으로 제가 돌아간다고 해도 바꿀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제가 한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위해 뒷일을 도모하는 것이 맞다고 봤죠. 웬 택시 하나가 급하게 들어오니 놀라서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뛰어왔습니다. 제 신분증과 이름을 대고 아버지 이름을 언급하고 남조선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직원들이 제 신분을 확인하고 국정원 쪽과 연락을 취하는 동안 북한에서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온몸에 땀이 비 오듯이 흘렀어요. 절차상의 이유로 인해 저를 다시 나가라고 한다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니까요. 곤란한 얼굴로 돌아다니는 직원들을 보며 초조하게 서 있던 3시간가량은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긴 시간,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대사관 직원의 입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틀가량 머무셔야 해요. 바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서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한국으로 가시죠. 그동안 대사관 쪽에서 신변보호를 맡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살았구나.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요란하게 탈북을 해서 북한의 가족들에게 당연히 해가 될 건데 싶어 내가 정말 불효막심한 놈이구나 싶어 슬프기도 했고요. 한국에서 국정원 조사는 생각보다 길었어요. 수개월 동안 제 신분과 탈북 경위를 확인하고 아버지 직업 특수성 때문인지 조사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놀랐던 건 제 대학교 친구들의 성격까지 파악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었어요. 이 방 안에서 컴퓨터 하나만 놓고도 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었구나 해서 처음에는 좀 무서웠지만 조사관들이 친절하게 대해줘서 안심이 됐죠. 제일 걱정이 되었던 건 부모님이었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특권층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질 부모님을 생각하면 국정원의 맛있는 밥도 쾌적한 시설도 즐길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는지 정말 여러 번 물어봤는데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정치범 수용소로 가셨다고 하는 말에 정말 서럽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남한에서 정착을 잘해서 부모님도 모셔오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해주신 국정원 직원분 덕에 정신줄을 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을 각오로 한국에 빨리 적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다는 건 자유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민수 덕에 아주 생소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자유를 누리며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 사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박성호 씨, 여기서는 대통령부터 지방의원까지 국민이 직접 뽑습니다. 여러 후보를 두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선택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게다가 정치인에 대한 비판도 자유롭고 누구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건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으로까지 완벽하게 이해가 가진 않았습니다. 정말 적응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국민의 권리에 대한 교육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게 제대로 된 나라구나 싶었죠. 박성호 씨, 여기서는 국가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입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말이니까요. 출신 성분에 따라 차등이 없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이런 권리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나요? 친절하게 몇 번이고 설명해주는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제한된 세계에서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이런 나라에 태어나지 못한 제 운명이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하나원에서 나와 아파트로 향할 때에는 새 운명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조금 설레기도 했지만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언젠가 부모님도 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막막하긴 했죠. 우선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을 하고 자리를 잡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다시 들어가 정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북한에서 배웠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민주주의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배웠는지 깨달았어요. 동시에 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죠. 보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이 자유의 맛을 보고 하루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새로운 탈북민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그들을 만날 때마다 제 과거가 떠올라요. 가끔은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아픈데요. 무슨 수를 써서든 북한에서 부모님을 빼낼 예정입니다. 부모님을 꼭 모시고 와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여생을 보내게 해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오면 그때는 가명이 아닌 진짜 제 이름으로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아니 나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 수 없어. 여기 북한의 이웃끼리도 서로를 고발하는 모습에 더 이상 북한은 미래가 없다며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지훈이고 북한에서 육군소장으로 복무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그 지옥 같은 곳을 탈출하기로 결심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북한에서 군인으로 산다는 건 특히 제 직급에서는 여러모로 특권이 주어지는 삶이었죠. 좋은 음식, 좋은 집, 권력이라는 이름의 보호막까지. 하지만 그건 동전의 앞면일 뿐 뒷면에는 언제나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정권의 실체를 더 생생히 마주하게 되는데
북한의 썩어빠진 부패와 잔혹성, 부조리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지독하죠. 제 직함이 올라갈수록 양심의 가책은 더 커져만 갔고, 이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죄책감을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특히 제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일할 때는 정말 끔찍한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감시와 고문, 처형까지 상상조차 하기 싫을 만큼 참혹한 인권유린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악행의 구실이 뭐였냐면 체제를 지킨다는 거고, 한 사람의 물음과 의심도 용납 못한다는 강박이 만들어낸 광기의 결과물들이었죠. 가장 저를 괴롭게 한 사건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제 오랜 친구이자 전우였던 한 중령의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당에 조금 비판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즉결 처형되고 말았어요. 저는 그의 마지막을 지켜봐야만 했고 그의 울부짖음이 아직까지도 제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이게 정의로운 세상이야, 지훈아? 우리가 이런 악몽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거야? 친구의 그 절규는 오랫동안 제 가슴을 후벼 팠고 그의 죽음 앞에서 저는 크나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는 그저 목줄 달린 게 지나지 않는다는 걸, 절대 권력 앞에 선 사람의 가치 따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 사건 이후로 매일매일이 고민의 연속이었고, 계속 이 체제의 부품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도전할 것인가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북한 사상에 익숙해 있던 저도 용기가 나지 않았죠. 북한 정권의 통제는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기 때문에 당신이 무엇을 보고, 듣고, 읽고, 생각할지 모든 게 국가에 의해 결정되다면 믿겨지시나요? 심지어 외부 세계와의 접촉도, 대화의 주제조차도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에요. 눈에 띄지 않는 CCTV보다 더 무서운 건 이웃과 동료의 감시예요. 서로가 서로를 밀고 하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진실을 감히 꺼내지도 못합니다. 국가 선전선동의 실체는 정말 오싹할 정도로 치밀해요. 저는 TV와 신문, 라디오 등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했고, 우리의 임무는 오로지 하나, 정권의 입맛에 맞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도자를 신격화하고 허구의 번영을 꾸며내는 작업이 멈추지 않고 이어졌죠. 생각해보면 우스운 일이죠. 기근에 시달리는 나라에서 풍요를 기념하는 뉴스를 만들어내는 게 말이죠. 하루는 선전용 사진 촬영을 위해서 평양 시내의 어느 식료품 가게에 갔어요. 빵빵하게 채워 넣은 상품들, 웃음 짓는 점원들. 그런데 우리가 돌아서자마자 그 풍요는 자취를 감췄어요. 텅 빈 가게에 남은 건 낡고 부서진 선반들 뿐. 이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상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 큰 나라죠. 북한에서는 외부 정보에 눈뜬 사람에겐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면 믿겨지시나요? 한 번은 한 대학생이 남한 방송을 몰래 들었다는 이유로 잡혀왔어요. 그 불쌍한 청년은 공개적인 심판대에 끌려나와 온갖 모욕을 당했었죠. 결국 강제노역형을 선고받고 끌려갔죠. 그의 죄목은 진실에 눈뜬 거였어요. 북한 정권에게 진실은 가장 위험한 적이라는 걸 그때 다시 저는 피부로 느꼈어요. 이런 사건들을 겪으며 나는 내가 믿었던 세계가 얼마나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지 깨닫게 됐고,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체제가 사실은 공포와 기만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진실에 눈뜬 자로서 침묵할 수는 없었어요. 비록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해도 북한의 실상을 밝히는 게 저의 의무라고 느꼈으니까요. 특히 90년대 대기근 은폐작전은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마음속 죄책감이 남아있어요.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시신을 넘어 궁색한 가짜 풍요를 퍼뜨리라는 명령에 속이 뒤집어질 것만 같았거든요. 지옥에 있으면서도 천국을 보여주라니 얼마나 잔인하고 파렴치한 짓인가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살기 위해 그 거짓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악몽이고 거짓말일 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입 다물고 살아야 한다는 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하며 이 기만극의 민낯에 대해 속삭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감시의 눈초리를 피해 어둠 속에서나 할 수 있는 작은 속삭임이. 누구도 북한의 벽에 정면으로 도전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희 탈출 의지는 조금씩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의 진실을 알리는 게 제 소명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독재와 거짓말로 점철된 이곳에서는 제가 진정 원하는 삶, 양심에 따르는 삶을 살 수 없으니까요. 매일 밤 한 줄기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었고, 언젠가 북한의 마지막 선전선동이 터져나가는 그날을 꿈꾸며 진실의 씨앗이 새싹을 띄우고 자유의 꽃이 이 땅에 만발할 그날을 상상하며 힘든 나날을 견뎌냈죠. 비록 지금은 어둠 속이지만 작은 불씨가 모여 밝은 빛이 되리라는 희망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지옥을 본 적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요. 짐승도 살 수 없는 환경, 인간 이하의 처우들. 그곳은 이 세상 악의 종착역이었어요.
한 번은 상부의 명령으로 어느 수용소에 가봐야 했어요.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수감자들, 구타와 고문의 흔적으로 얼룩진 몸. 눈빛은 이미 죽어버린 사람 같았죠.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들의 죄목이 뭔지 아시나요? 그들의 유일한 죄는 체제의 의문을 품은 거예요. 하다못해 김정은 암살을 꿈꿨다는 남자도 있더군요. 농담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온 가족이 이 지옥행 열차에 몸을 실었죠. 정말 이게 말이 되나요? 북한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어린 아이들이에요. 부모의 죄로 이곳에 끌려와 태어나서부터 쇠사슬에 묶인 삶을 살아가는 꼬마들.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나이에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모진 구타에 떨고 있더군요. 이 아이들은 대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요? 생지옥을 방불케 하는 수용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울타리 밖의 현실도 결코 녹록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에겐 기본적 인권이란 먼 나라 얘기에 불과해요.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하기 힘든 궁핍이 일상이죠. 농촌에 배급을 나갔을 때의 풍경이 잊히지 않아요. 뼈만 앙상한 아이들, 병에 걸려도 약 한 알 받을 수 없는 노인들. 최소한의 따뜻한 식사조차 꿈 같은 세상이더군요. 배고픔에 떨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게 이게 바로 북한의 삶이에요. 어느 겨울 식량 배급을 위해 산간 오지마을에 갔을 때 한 가족이 텅 빈 부엌에서 죽 한 그릇을 놓고 둘러앉아 있더군요. 아이들 뺨은 움푹 패이고 어른들 얼굴엔 생기가 하나도 없었죠. 그 앙상한 식탁 앞에서 절망에 흐느끼는 그 가족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기본적 의식주조차 해결 못하는 사람들, 그 위에 버티고 선 화려한 수도. 너무나 극단적인 양극화의 단면들이죠. 통치자들은 이 참상을 외면한 채 호의호식하고 주민들은 하루하루 죽어갑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못하는 제 자신이 화가 났어요. 가난과 질병, 감시와 공포, 이게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유란 단어조차 접하지 못한 채 생존 그 자체로도 고달픈 싸움을 이어가는 거죠. 저 역시 그런 현실에 일조했다는 사실이 괴로워요. 부끄럽고 죄스럽고, 하지만 동시에 이 체제에 저항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어요.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인간다운 삶은 언제쯤 가능할지. 체제에 순응하면서도 늘 의문을 품었죠. 언젠가 우리도 자유롭게 살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요.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삶을 마감하는 게 숙명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굴레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수도 있다는 걸. 그렇게 탈북을 결심하게 된 거죠. 잔인한 현실에 눈 감을 수 없어서 나와 내 동포들이 진짜 삶을 살게 하고 싶으니까요.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 그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 믿어요. 작은 돌멩이 하나가 툭 떨어져도 잔잔한 파문은 퍼져나가듯 언젠가 우리의 노력이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되리라 믿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탈북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국경을 넘다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잡혀서 공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공포는 바로 양심의 가책이었어요. 이대로 살다간 결국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잃게 될 거란 절박한 말이에요. 탈북 계획은 수개월에 걸쳐 은밀히 진행됐어요. 같은 마음을 품은 동료들과 조심스레 접촉하고 국경 경비의 허점을 찾느라 밤잠을 설쳤죠. 한순간의 방심이 모든 걸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숨막히는 긴장의 나날들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걸 준비하고 결행의 날을 택했습니다. 친구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쥐죽은 듯 고요한 새벽녘의 국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죠. 심장은 목구멍까지 차올라 터질 것만 같았어요. 멀리서 총소리가 울려 퍼질까, 저격수의 조준경이 날 겨냥하진 않을까. 공포에 떨면서도 한시도 멈출 수 없었죠. 국경을 넘는 순간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리란 걸 직감했어요. 이제 나는 조국을 등진 배신자가 된 거죠. 하지만 동시에 자유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숨 막히던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고 굴레 없는 삶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였으니까요. 탈북의 길은 결코 평탄치 않았어요.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로 수개월에 걸친 숨가쁜 도피 생활을 이어가야 했죠. 잡힐까봐 늘 전전긍긍하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그 고된 나날 속에서도 한 가지 믿음만은 놓지 않았어요. 반드시 자유의 땅에 닿고야 말겠다는 신념 말이에요.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험난한 여정 끝에 새 삶의 문턱에 들어선 감격이 북녘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뒤섞여 복받쳐 오르더군요. 저 하나 살겠다고 탈출해 온 게 아니에요. 이 자유를,
이 행복을 모든 동포들과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에서였죠. 그래서 전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어요. 독재와 폭정의 실상, 주민들의 고통과 절망, 그 속에서도 피어난 자유의 열망까지 숨김없이 모두 털어놓기로 한 거죠. 북한 정권은 진실을 감추려 안간힘을 쓰겠지만 역사는 결코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 간증이 북한 주민들의 삶에 닿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지옥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향한 의지를 심어주는 메시지가 되길 바라요. 그들도 언젠가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지금의 북한을 있게 한 건 공포와 감시가 아니라 수많은 개인들의 저항과 염원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네요. 또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박도 이끌어내야겠죠. 북한 인권 문제는 어느 한 나라만의 일이 아니에요. 지구상에서 정의와 자유, 인간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이니까요. 세계가 이 참상에 침묵하지 않고 연대의 목소리를 높여주길 호소하고 싶습니다. 물론 두렵고 버거운 싸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길이 헛되지 않으리란 걸 압니다. 제 이야기가 작은 불씨가 되어 진실의 횃불로 타오를 수 있다면 그 불꽃은 결국 독재의 얼음장을 녹이고야 말 테니까요. 지금껏 그래왔듯 우리는 서로 손잡고 희망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이 여정이 평생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북한의 피 맺힌 역사를 기록하고 자유를 향한 열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말이죠. 언젠가 우리의 투쟁이 빛을 발하고 진실의 역사가 바로 서는 그날을 믿습니다. 북녘 동포들의 아픔은 곧 제 아픔이고 그들의 해방은 곧 제 사명입니다. 이 굴곡진 여정 끝에 평화와 자유, 인간다운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지금은 먼 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 함께 그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요. 감사합니다.